하지만 결국 이긴 것은 그였다. 이런 냉혹한 싸움에서 이기는 데는 더 똑똑하다든지 더 사려 깊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육중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숨막히게 하고 최대한 예의 없고 최대한 공허해야 했다. 공허야말로 그의 특성을 가장 잘 요약하는 단어였다. 베르나르댕 씨는 악이 아니라 불길한 가스가 깃들여 있는 거대한 공허였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 시간을 앉아 있었으므로 나는 처음에 그를 비활동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나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멜린 노통의 오후 4시 중에서 낭독했습니다. 함께 읽는 각자의 이야기 책팟. 너무 느끼해. 느끼하게 읽은 것 같아요. 원래 본인 목소리 그렇게 뭔가 힘이 딱 들어가 있는 뭔가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는 굉장한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들레와 럭키니.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네. 빨리 더 자주 만나 뵙고 싶은데 2주에 한 번씩 한 권을 더 넣어야 되나?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죠? 네, 삶에 치여서 지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삶이 무거웠어요. 삶의 무게를 남다르게 느껴봤을 그런 경험을 또 럭키님께서는 하시지 않으셨나요? 정말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에요. 요새 정말 새로운 삶?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나이를 이렇게나 먹었는데 참 아직도 이런 점은 너무나 약하구나. 그래서 그런 걸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마리, 럭키, 민들레님 이렇게 닉네임을 쓰면서 이런 팟캐스트를 녹음하니까 이 순간만큼은 뭔가 좀 부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로 이름을 이렇게 본명을 부르지 않고 럭키님, 민들레님 이러니까 뭔가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리프레시된 그런 느낌? 네. 현실에서는 되게 찌들어 있는데 나는 럭키지. 럭키에 맞게 행동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애청자님이 럭키님이 너무 목소리가 아이 같다고 그래요? 어리다고 TMI지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 말은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해야지 이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녹음한 거 들어보면은 목소리 너무 밝고 영하신 것 같아요. 활기차고. 그분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진짜 몇 안 되는 애청자님께도 리프레시한 시간이길 오늘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책은 아멜리 노통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오후 4시라는 책입니다. 오후 4시에는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주요 등장인물로 에밀과 줄리에트라는 지금 작중에서는 65세로 이제 은퇴한 부부로 나오죠. 교직 생활을 40여 년을 한 에밀이 이제 은퇴를 함으로써 이 부부는 평소에 아주 갈망했던 전원 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한 목가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집을 한 채 사게 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풍경 속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네를 좀 탐험도 하고 마트도 다녀오면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오후 4시
6시가 되자 갑자기 이제 문이 쾅쾅쾅 두드려지는 것이죠. 주인공인 에밀이 문을 열어보니 옆집 남자로 보이는 그 중년의 신사가 에밀보다 좀 나이가 많다고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거구의 할아버지로 이제 묘사되는 바로 그 인물이 에밀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교사로서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생활한 에밀은 이웃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사를 왔다고 찾아와 주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를 집안에 들이게 되고, 의외로 이 인물은 들어와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 아니요 라는 단답형으로 에밀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2시간이 지나자, 정확히 6시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약간 무례할 수도 있고 무뚝뚝하다 생각되는 이 이웃의 방문에 이 부부가 약간 당황을 하는데, 처음이니까 이 한 번으로 이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완전 오산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 남자의 방문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에밀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몇 분의 방문이 걸친 이후에야 이 남자의 이름이 이제 베르나르댕 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의 2시간 방문을 거부를 하지 못해요, 이 부부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응대를 하려고 하고, 사실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어떤 예 아니요로 답하기 힘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베르나르댕 씨는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못할 질문을 했다는 듯이 에밀을 노려보고 바로 대답하지도 않죠. 한 50초 정도의 침묵을 지키다가 겨우 이렇소 저렇소 라고 불쾌한 듯이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반응에 또 에밀은 굉장히 미안해해요. 아, 내가 못할 질문을 했나 보다. 그런 그 둘 사이의 반응을 보는 것이 거의 이 책의 이제 초반부인데,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좀 탈피해보고자 둘은 베르나르댕 씨의 부인을 초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방문 시간을 좀 바꾸게 되죠.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 그래서 그 부인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베르나르댕 씨의 이제 부인에 대한 이 주인공 두 부부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또 몇 가지 느끼게 되는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약간 시간을 바꾸게 되고 뭔가 사건에 변화를 주는 것도 사실 이 베르나르댕 씨의 규칙적인 방문을 전혀 막지는 못했죠. 그 다음 날에 다시 오후 4시가 되자 그는 또 방문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다가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그 애제자 클레르라는 여성이 이제 방문하게 되면서 제3자의 눈으로 이 기괴한 이웃의 방문을 보게 된 클레르의 입장이 약간 묘사가 되고, 이것이 무언가 기폭제가 되어서 에밀의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남은 이야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면서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거리입니다. 너무 명쾌하지가 않죠. 이야기 자체가. 지난번에 함께 읽었던 책이 그 남자 주인공에 대한 답답함, 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는 왜 오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왜 솔직하게 내뱉지 못하는가. 네. 그게 그닥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많은 품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차마 그 말을 뱉지 못하는 에밀이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또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한두 번 방문 이후에 그렇게 계속 찾아오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한 서너 번까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의 방문을 막지 못하자 차라리 그 시간을 즐기자라는 태도 전환도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에밀이 평소에 공부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런 거는 아십니까? 라고 종의 기원에 관한 그런 식물의 종 분류라던가 이런 것을 복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앉혀놓고 혼자 지식을 떠들어내는 시간으로 이제 채우게 되죠. 베르나르드 씨는 전혀 아무 반응이 없지만 그 부부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떠들어 놓는 에밀의 심리는 이것을 베르나르드 씨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약간의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내심 있죠. 지루하게 만들고. 그 사실 에밀이란 인물은 매우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혼자서 계속 소심한 복수를 위해 누워서 행위를 하니까요. 정작 오지 말라거나 나가란 말을 못하면서. 에밀과 줄리에트 부부는 아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르나르드 씨의 방문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해보는 사고 실험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이런 침묵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 들이닥쳤을 때 그 당신의 일상을 2시간씩 소비하는 이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를 설정을 해놓고 우리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밀과 줄리에트는 많이 공감을 하면서 나와 비슷한 부분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벽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베르나르드 씨라는 존재는 저한테는 너무 이제 하나의 관념적인 덩어리였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좀 잊고 싶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뭐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다가도 불쑥불쑥 그 일이 생각나요. 불쾌했던 일이. 나 왜 그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정말 실제로 이 책을 읽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 내 머릿속에 베르나르드 씨가 방문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또 왔네 베르나르드 씨. 이러니까 좀 소설도 이해가 되고 저도 그 불쾌한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좀 쫓아내려고 하는 게 물리적인 것처럼 물리적인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관념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베르나르드 씨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관념적이라는 것이 이 책의 시작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스스로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한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이름이 불리우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작가가 말하기를 익숙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베르나르드 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의 존재는 방금 와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나에게는 뭐 수시로 찾아오는 만약에 뭐 게으름이라든지 뭐 소비 유혹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가식, 허례허식 이런 모든 게 다 통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관념적인 존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정기적인 시간에 딱 맞은 그 2시간에 걸쳐서 오는 이 사람이 책에서는 딱 정해진 시간, 정확한 시간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하지만 끝이 없는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에 맞닥뜨리면 어김없이 찾아오고야 마는 그런 존재구나. 저는 에밀 보면서 날계란 떠올렸거든요. 날계란이요? 그 날계란에 계속 규칙적인 마찰, 충격을 주면 깨어지잖아요. 파괴되잖아요. 네, 그게 뭔가 에밀의 일상, 자아에 찾아온 규칙적인 불편함이 그를 폭발시켰다는 느낌이 들었고, 본인이 자처해 부딪혀 깨진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날계란이 떠올랐다. 이 부부가 처음에는 이런 무자비한 방문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고 왜 이렇게 강단 있게 대응하지 못하나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점점 이 방문에 대해서 이 부부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베르나르댕 씨 앞에서는 별말 못하고 낑낑대고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주지만 일단 그가 떠나고 나면 거침없이 험담을 하죠. 뚱뚱하고 평생 뭐 사랑이라고는 안 해봤을 것 같고, 특히 나중에 그 부인의 모습을 본 이후에는 더욱더 그 부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좀 거부감이 들 정도로 속물적인 일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런 관점이. 둘은 정말 남다른 존재잖아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에밀이 가끔 줄리에트의 뭐 외모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신비로운 모습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여전히 그녀는 변하지 않았고 예전 모습과 그대로고, 머리도 너무나 뭐 부드럽고, 그래서 뭔가 성령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에밀에게 아내 줄리에트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도식이 저도 좀 그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에밀이 중심에 있고, 이제 우리 마인드맵을 그리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가 생기잖아요. 에밀에게서 줄리에트가 뻗어나가고, 베르나르댕이 뻗어나가고, 베르나르댕에서 그의 안에 또 베르나데트가 또 뻗어나가는 이런 관계들이 그려졌는데, 그 안에 줄리에트의 존재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을 살고 있는 에밀이 있다면,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고 소극적이고 지극히 수동적인 존재의 에밀이 있다면, 아내 줄리에트는 뭔가 둘이 한 몸이란 느낌이 받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함께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에밀이 아내 줄리에트를 내 아이, 내 누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줄리에트는 에밀에게 있어서 뭔가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뭔가 이상향적인 존재인가? 그게 뭐 순수로 대변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인간적인 근원적인 착한 욕망, 착한 욕심, 이런 거를 대변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베르나르댕 씨가 방문을 하고 돌아가서 둘이 투닥투닥거리면서 글을 험담을 하고 흉을 보고 이럴 때 둘이 완전히 그래도 똑같진 않아요. 그 대처 방법이. 에밀과 아내 줄리에트에 있어서. 그래서 아내 줄리에트는 긍정적인 타협과 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항상 에밀에게 자극이 되어주는 존재. 그래서 그녀를 더 성스럽게 바라본 게 아닌가. 베르나르댕 씨랑 대립 구도에 있는 인물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방금 그 선한 자극이라고 한다면 사실 베르나르댕 씨는 내가 감추고 싶은 내 내면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그 와이프는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내면의 모습을 갖추게끔 만드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베르나르댕 씨와 줄리에트 부인이 대립적인 인물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그 베르나르댕의 와이프, 아내 베르나데트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외모로 보면 너무나 뭐랄까요? 원시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거대한 살덩이, 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손은 동물에 비유한 외모를 손과 입, 코들을 그렇게 외모를 표현을 하는데, 이 그녀와의 그 식사 자리나 나중에 시간을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베르나르댕 씨와는 다르게 그녀는 즐거움을 아는 존재, 쾌락을 아는 존재. 그래서 베르나르댕 씨에게 없는 그 집약된 것이 그녀에게 있는 것이죠. 베르나르댕 씨는 원초적인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밀이 그녀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즐거움을 느끼니까. 그녀는 단 것을 좋아하고, 나중에 줄리에트가 데리고 나서 꽃을 보여줬을 때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베르나르댕 씨는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부부 또한 또 상반되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베르나르댕 씨가 없는 즐거움을 탐구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 모습들이 집약되어서 그녀에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베르나르댕 씨는 그걸 애써 외면하는, 무시하고.
저는 너무나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베르나데트는 베르나르댕이 지켜야만 하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베르나르댕 씨는 거의 무반응의 침묵 덩어리고 그리고 공허한 인물이지만 한순간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게 이 줄리에트랑 에밀 부부가 베르나데트에게 무언가를 먹일 때예요. 초콜릿 시럽이라던가 사보레 같은 과자. 아내에게 그런 것을 먹여서는 안 된단 말이요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베르나르댕 씨가 자기 나름으로는 사실 베르나데트가 아픈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당류를 섭취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의사로서 그녀를 잘 돌봐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의 시각에서 이 베르나르댕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베베 부부. 에밀 부부는 베베 부부를 자기들 시각에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베르나르댕 씨가 베르나데트를 감금하고 있어. 그녀의 쾌락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어. 억지로 끌어내서 들국화 냄새를 맡게 하고 등등등. 근데 그게 저는 베르나르댕 씨는 관념 그 자체로서 이 부부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베르나데트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베르나르댕 씨의 자유나 생각,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무언가가 저는 등장했다고 조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에밀과 줄리에트 부부가 무언가 이 베르나데트를 구출하겠다. 베르나르댕 씨로부터 그녀를 자기들의 관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일방향적인 시각인가라는 생각도 좀 든 거예요. 뒤로 갈수록 불편했죠. 에밀 부부의 그 베베 부부를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들 또 생각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밀 부부만의 판단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소통이 되지 않으니 더더욱 그들의 사연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연을 자신들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채우면서 자꾸 그들을 대하니까 그게 계속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에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본 다음에 다시 복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에밀은 굉장히 형식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밀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40여 년간 가르쳐온 언어가 죽은 언어잖아요. 그리스어와 라틴어. 언어 중에서 가장 형식적인 언어죠.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문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언어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거나 누가 불쾌하게 대했을지라도 나는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그게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식에 맞춰서 이 베베 부부를 보았을 때는 당연히 베르나데트라는 존재를 뭔가 정상인인 그들이 밖으로 좀 끌어내주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주고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그 형식이라는 것 이쯤에서 한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멜리 노통의 오후 4시 이 작가가 이 책을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닥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후 4시가 원작 제목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작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큰일이네. 그래요? 원작 제목이 르 카틸리나라는 제목인데 카틸리나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물이에요? 예, 사람 이름인데 그 로마 시대 때 유명한 정치 연설가로 유명한 키케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키케로가 카틸리나를 탄핵하기 위하여 연설을 한 것이 명연설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언급이 잠깐 됐죠. 네, 맞아요. 책에서 그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 상황이 이 책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원제는 르 카탈리나고 제가 어디 자료를 뽑아왔는데 문제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저도 오후 4시라는 제목에 의미를 많이 뒀거든요. 저도요.
일단 그래서 저는 키케로라는 이 집정관이 로마에서 원로들을 앞에 두고 공동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카탈리나라는 사람은 뇌물수수 혐의로 정치에서 이제 어떤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퇴출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세력을 모아서 이것을 전복시키고 그곳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키케로라는 정치인이 미리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카틸리나가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원로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탄핵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그게 카틸리나의 탄핵이라는 사건의 스토리고 이 책의 제목인 것이죠. 그런데 이 탄핵 연설문이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자면, 탄핵 연설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카틸리나여, 그대는 얼마나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할 것인가? 우리를 조롱하는 그대의 광기는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인가? 그대의 방종한 뻔뻔스러움은 언제서야 끝날 것인가? 카틸리나여, 집정관과 원로원은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어야만 하오.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야만 하오. 만약 우리가 지금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라오. 지금 도망치시오, 카틸리나.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이 함께 데려가시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소. 나는 당신들의 계획이 견딜 수 없는 것이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카틸리나로 하여금 너는 죽거나 도망치거나 두 개의 선택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책에서 이 카틸리나 탄핵의 언급이 언제 나오냐면, 어떡하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베르나르댕 씨의 그 사건을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할게요. 네, 잠시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에밀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하루 산책을 하러 한밤중에 집을 나서는데, 그때 베르나르댕 씨의 차고에서 베르나르댕 씨가 그 배기가스, 차량에 배기가스가 나오도록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유리창을 깨고 그를 이제 구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르나르댕 씨가 이제 병원에 가서 한 3일쯤 후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에밀이 내가 왜 그를 구해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에밀이 베르나르댕 씨의 존재 자체는 뭘까? 베르나데트와 되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베르나데트는 쾌락을 아는 짐승과트 같은 사람이라면 베르나르댕 씨는 그마저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공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 그 사람이 죽는 것만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의 계획을 방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베르나르댕 씨가 퇴원하고 나서 그 사람의 집 앞에서 그를 잠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속에 있던 이 말을 베르나르댕 씨에게 확 퍼붓게 되거든요. 당신은 살아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당신은 공허 그 자체,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뭐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막 이제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스스로 키케로가 된 기분이었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정말 키케로가 과거에 카틸리나를 대상으로 했던 그 말과 맥락이 이제 비슷한데, 그것도 저는 형식적으로만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베르나르댕 씨에게 죽음을 종용하는 그 연설이 형식적으로는 과거의 키케로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사실 내용으로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아요. 베르나르댕 씨에게 죽음을 종용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에밀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또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라고 보는 게, 베르나르댕 씨가 그 에밀의 장광 연설을 듣고 나서 처음 감정을 드러내면서 웃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막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에밀을 바라보는 그런 비웃음일 수도 있고, 에밀도 사실 그가 웃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감정을 드러내서 웃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 그 웃음이 무엇인지는 또 자기 식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왜 베르나르댕 씨가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서 웃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고, 여러분께 그 사전 미팅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 사전 미팅 한 이후에 좀 혼자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나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것이 왜냐면 에밀이 처음으로 베르나르댕 씨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해보면 에밀은 베르나르댕 씨에게 형식적으로만 그동안 대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의미 없는 칭찬도 하고 당신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오? 이러면서 그리고 자신이 아는 거를 복귀하는 식으로 지식을 잘잘잘 읊어낸 건데 그거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수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베르나르댕 씨 입장에서는 그 전 모든 순간 에밀이 자기에게 했던 말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래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에밀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견을 내뱉어내고 그 의견이 이제 베르나르댕 본인에 대한 생각이고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베르나르댕 씨도 인간적인 반응을 그때 처음 보인 게 아닌가. 저는 아까 그 마리님이 얘기해주신 키케르 연설에서 이제 주목이 됐던 거는 행동하라, 실행하라라는 포인트였거든.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 베르나르댕 씨가 에밀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자꾸 생각해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존재라면 그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마다 베르나르댕 씨는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에밀이 태도의 변화가 있기를, 좀 더 솔직해지기를, 마린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것을 깨기를 매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에밀이 자기의 감정과 솔직한 생각을 표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베르나르댕 씨가 웃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참았던 웃음이 터진 것 같다라는, 그건 기다렸다는 웃음인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꽤나 중요한 씬이 아닌가 하는. 여기 작품에 일본에 대한 언급이 한 2차례 나오는데 처음이 그 예 아니요로 답하던 베르나르댕 씨에게 에밀이 뭐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베르나르댕 씨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갸우뚱하다가 아마 일본인이었다면 당신의 의미를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이요 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등꽃, 그러니까 에밀이 베르나르댕 씨를 살인을 하게 결심을 하도록 도와준 어떠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6월에 피는 등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일본인들은 형식을 중요시한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 등꽃을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을 겪었지만 그때는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서 괜찮았는데 지금 나에겐 아스파라거스가 없다 라고 하며 말도 안 되죠. 이때는 이제 본인의 합리화죠.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느 날 밤 몰래 베르나르댕 씨의 집에 침입해서 그를 살해하게 되는 것으로 에밀의 분열된 자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오후 4시란 제목 그리고 그 베르나르댕이 오후 4시에 찾아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느끼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4시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제목하고 중반쯤 읽을 때까지는 그냥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생활을 봤을 때 점심때 분주하게 창거리 준비해서 점심 아이들 먹을 거 이렇게 준비하는 바쁜 점심시간과 또 다른 이유로 바쁜 저녁시간 사이에 굉장히 잠깐 쉴 수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평화로운 시간을 갑자기 찾아온,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타인으로 인해서 그 평화가 깨졌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그 자연에서 보면은 이 4시쯤이 해가 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은 그 맨 뒷부분 결말쯤에 보면은 셰익스피어 이야기가 나와요. 눈이 녹으면 그 흰빛은 어디로 가는가? 라고 셰익스피어는 묻고 있다. 그 이상 위대한 질문이 어디 있으랴? 라면서 그에 대한 에밀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 소네트 집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연작 시집.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러나요.
시간의 어떤 파괴력 또는 시간으로 인한 변화, 하지만 그 시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문장도 그렇잖아요. 눈이 녹으면 그 흰빛은 어디로 가는가? 눈이 녹아버린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눈의 본질이요, 하얗고 차고 이렇게 형태가 있는 그것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소멸은 무일까?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결말 부분에서 베르나르댕 씨를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이 글을 읽으면서 베르나르댕 씨는 이 에밀이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했고, 그 줄리에트 부인은 내가 그렇게 형식적으로라도 보이고 싶은 밝은 면, 선한 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두운 면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 네, 그런데 없어졌지만, 그것은 베르나르댕 씨의 소멸이지만 그게 정말 그러면 무로 없어지는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밀의 또 다른 존재로 그냥 변화해 자리 잡았다 생각하지. 네. 그 기점이 그 오후 4시라고 생각해요. 해가 져서 이 밝은 낮을 사라지게 하고 이 어둠이 찾아오는 그 순간 사이의 그 순간이요. 같은 맥락에서 하진나를 그 살인을 실행하기로 결심한 그 에밀도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진날은 낮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잖아요. 그게 에밀의 변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절대로 에밀은 그날 밤 전과 같을 수 없겠죠. 그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됐어요. 그 지금 민들레님 해석이 너무 흥미로워요. 내 자신 안에 베르나르댕 씨를 죽인 것이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형식을 중요시하고 내 진정한 본성과 맞지 않았지만 억지로 행하던 어떤 것을 제거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에밀은 65이지만 이제 남은 생은 진정한 자아로서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것은 이제 현실에서는 한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은 살인자로서는 사실 너무나 이제 축복받은 결말인데, 근데 그 지금 민들레님이 한 해석도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 맥락에서 영화의 결말이 좋았던 거예요. 영화의 결말에서는 그 베르나르댕 씨가 살고 있는 그 옆집 자체의 형태가 슥 사라져 버려요. 이 베르나르댕 씨의 죽음 혹은 에밀의 어두운 면, 그런 것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 베르나르댕 씨의 부인이 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 남자가 에밀이 누워있는 소파에 와서 커다란 엉덩이로 그의 얼굴을 짓누르며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것조차도 이 어두운 면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이 선한 본성의 나인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선한 본성마저 짓눌렸단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결말이.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나는 다음에 민들레님 무슨 책 선정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갈수록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장편을 읽어서 단편을 하나 읽고 싶었거든요. 네, 단편을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하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는 한강 작가의 책들을 너무 좋아해요. 한강 작가의 시도 그렇고 모든 작품이 그냥 겨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겨울이란 계절을 특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봄 같은 소설, 하지만 봄에 미치지는 못한 그 겨울과 봄 사이 같은 소설을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냥 따뜻한 거 말고요. 그래서 한참을 어제까지도 고민하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이것저것 들춰보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누구? 봄 사이 같은 임선우의 유령의 마음으로 라는 소설집이에요. 함께 재밌게 읽고 대화를 한강 소설, 단편 소설일 줄 알고. 저 너무 긴장했잖아.
제가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라 큰일 났다. 유령의 마음으로. 네. 정말 유령의 마음으로 베르나르데 씨가 유령이 되어서 오는 건가? 저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